우리 참외로 제목부터 벌써 뭔가 반성하는, 그치? 참회하다. 과거를 반성하다라는 뜻이지. 반성의 기록이네. 아, 시의 내용이 여기서 거의 다 나와버린 것 같아. 뭔가를 반성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시인이지. 선생님이 너희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사람 이름 외워둬라. 요 분은 되게 중요하다, 문학에서. 이런 사람 10명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어떤 시들을 썼는지도 좀 알아두면 훨씬 좋아.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시고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들어두기만 하면 돼. 이거는 1917년도에 태어나시거든. 그리고 1945년에 돌아가셔. 실제로 1945년에 돌아가시기는 하지만 광복을 보고 돌아가시지는 못해. 1945년 8월 15일 전에 돌아가시거든. 되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한 획을 그을 그런 문학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도 일본에 있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거든. 나중에 조금 자세히 너희가 알고 싶으면 조금 더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 너희 혹시 동주라는 영화 아니? 동주라는 영화 알아? 그 동주라는 영화의 임시완이 주인공이거든. 그런 영화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 되게 좋은 영화고, 보기 좋을 거야. 조금 잠깐 더 설명을 해주면, 너희 한국사 요새 너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줄게. 우리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기지. 그래서 1910년부터 1919년까지 1919년 3월 1일이 3.1 운동이거든. 그때까지는 무력 통치라고 배우지. 그치?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때려잡고 막 이랬었는데 1919년 얘네들 그냥 그렇게 때려잡아서는 도저히 얘네들을 통치할 수 없겠구나.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한 번에 그렇게 다 들고 일어나 버리는구나. 그래서 문화 통치라는 걸로 바뀐다고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이 문화 통치라는 게 사실 말만 문화 통치, 그러니까 좋게 포장한 것일 뿐 더 교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나라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게 1930년 정도까지야. 그 다음에 1930년부터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지. 그래서 1930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문화,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민족성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해. 예를 들어서 이름도 바꿔야 하고, 창씨 개명. 그 다음에 한글도 못 쓰게 해. 그럼 이 한글을 써서 문학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엄청난 반란 행위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더 키우는 일이기도 하거든. 우리 글 쓰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소통을 하는 것들, 그게 우리를 사실 하나로 묶는단 말이야. 너희들 나중에 해외여행 가보면 그런 게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어느 순간이냐면, 나중에 이제 뭐 지금도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면 다 동양인들이 있는 뭐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간에 저 멀리서도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말이 들리지는 않는데. 왜냐면 옷 차림새들이 비슷비슷하거든. 머리 모양도 한국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고, 왜? 유행을 따라가니까. 그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뭐 깊이 있는 정체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사는구나. 근데 이게 진짜 심화되면은 이런 문학 작품들 이런 데서는 더 그런 게 끈끈하게 느껴진다고. 심지어 그런 간단한 유행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문학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과 구분되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 애들은 제일 무서웠을 거야, 사실. 그래서 엄청나게 탄압을 하거든. 윤동주는 이 한글로 시를 지었다 라는 혐의로 송몽규라는 사람이랑 같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이 강제로 투약, 약을 이렇게 투약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광복 전에 돌아가셔. 결국 광복을 못 보거든. 그럼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윤동주 같은 인물이었다면 한글로 굳이 시를 썼을 것인지, 그거를 시집을 발간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굳이 친일은 하지 않더라도 굳이 일본이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하면서 그냥 적응해서 살았을 것인지. 사실 90%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고, 그치? 나도 뭐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한 뭐 7, 8%의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정말 적극적이고 내 목숨을 불살라서라도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0.1%나 됐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지, 사실은. 연희전문학교 다녔던 것도 알고 있지. 연희전문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거든. 연희전문학교가 따로 있었고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따로 있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돼, 나중에.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대학교를 다니거든. 지금도 연세대학교 가려면 힘들잖아, 그치?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문맹률도 어마어마했고, 문맹률이 높다는 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절반이 뭐야, 한 8, 90% 됐었던 시대고, 시대 자체가. 그 중에서도 대학까지 교육을 맞추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재력가나 양반가여야 해. 윤동주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던 거야. 공부할 수 있는 집안, 그 시절에. 지금의 서울대 교수 정도, 서울대 교수 정도의 지식인이었던 거지. 1%도 아닌 0.1% 정도의. 거기다가 뭐까지 하냐면 일본으로 유학까지 가. 엄청났던 거지,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굳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울 이유라는 건 뭐 사실 찾기 힘들지, 그치? 딱 하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지. 자신의 목숨보다. 그래서 돌아가신 나이가 몇 살이냐면 29살이야. 엄청 젊지. 엄청 젊어. 윤동주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이런 갈등들도 많이 하기는 하거든. 그게 이제 시에 많이 드러나서 너희들이 이제 배우면 정말 좋은 시이기도 해. 그래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굳이 독립운동 해야 되나? 한글로 시 써야 되나? 일제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반항해야 되나? 아니 그냥 편하게 살까?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 갈등이 있었겠지. 이런 내적 갈등. 하루아침에 이런 게 결정이 될까? 그러지 않았겠지. 수시로 갈등하고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나는 우리나라의 지식인이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반성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시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현실적 자. 뭐 부정적 자아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상적 자아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그 중에서 뭐가 이긴다? 얘가 보통 이긴다, 마지막에. 싸우다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를 쓰셨잖아, 한글로. 발간도 하고. 대표적인 시들을 한번 좀 찾아볼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참외록. 그치? 컨닝하지 말고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보자. 유진이 아는 거 있니? 별에는 밤 좋아. 근이는? 그냥 아무거나. 서시? 서시. 지안. 아니 몰라도 돼. 지금 알면 되니까. 뭐 쉽게 씌어진 시 이런 것도 있고. 윤선 혹시 아는 거 있니? 그런데 좀 시 이름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떠올리진 못했어도 들어보니까 다 들어본 것 같긴 하지. 여기저기서. 자화상. 십자가. 뭐 길. 또 다른 고향. 뭐 병원. 이런 시들이 있어. 그래서 맨 마지막 시집의 이름이 유고작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는 시집 뭐 작품들을 유고 작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내 마지막 그런 작품들을 유고작이라고 하는데 그 시집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이고 그 서시에 그게 다 들어가 있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늘 잎새 이는 바람에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의 딱 첫 번째 작품이 서시야.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보고 참외록이랑 윤동주 시인의 이름까지 같이 보고 나니까 참외록이라는 게 아마도 이런 일제강점기 시대에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쓴 시겠구나라는 게 좀 예상은 되는 것 같아. 읽어보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구리 거울 이렇게 봤는데 내 얼굴이 좀 비치는 거야.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 내 거울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 나는 나의 참회에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참회록을 쓰려고 해. 한 줄짜리.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이게 이제 참회록의 내용이네.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 24살. 그리고 1개월을 더 산 것 같아. 내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무슨 행복을 위해 살았는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이 온다면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미래에 또 즐거운 날이 온다면. 그때 그 젊은 나이, 그게 지금이 되겠지. 이건 미래를 가정하는 거야. 나중에 좋은 날이 오면 그때 이런 글을 써야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 고백은 어떤 거야? 요거지. 만 24년.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닦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나의 거울. 그러니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욕되게 보이지만 그 모습을 계속 직시하겠다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거야. 닦아가면서.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올 것이야. 어느 운석 밑, 떨어지는 운석 밑으로 혼자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올 거래. 자,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항상 해석하기 시작해야 돼. 본격적으로. 알겠지? 첫 줄부터 계속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파란 녹 표현법 찾고 우리 표현법은 빨간색, 내용은 파란색이야. 시각적이지? 파란 녹 구리 거울 속에
너네 지금 구리 거울 쓰는 사람 있니?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이 시대라고 구리 거울을 썼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시대야. 이 정도면. 1910년 이후잖아. 1910년 이후고 1910년도 한참 지났을 때야. 그 윤동주 시인 태어났을 때가 1917년인데, 그치? 이미 나라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을 때 태어났고 성인이 돼서는 이미 나라가 탄압받는 모습밖에 못 봤어. 그리고 이제 이미 개화가 시작이 되었고 다 그냥 일반 거울 썼을 텐데 왜 구리 거울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구리 거울은 대부분 언제 썼겠어? 조선시대 혹은 그 전. 그치? 우리 역사적 유물을 얘기하는 거네. 음.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 내 얼굴도 보여. 화자가 직접 표면에 등장하고 있고 이게 패망한 조선의 모습, 우리 조선의 모습, 우리 역사의 모습과 내 얼굴이 싹 겹쳐져서 보여. 거울 속에 흐릿하게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뭐가 구리 거울. 이다지도 욕될까? 어느 왕조? 뭐 어느 왕조겠어? 우리 멸망한 조선이 되겠지. 이 구리 거울은 더 이상 주인도 없고 이 구리 거울은 쓰이던 시절에 나라도 없고, 그치? 구리 거울이 쓰이던 시절에 나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러니까 이 구리 거울은 마치 뭐와 같아?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과 같은 거야. 망국민, 나라를 잃은 사람들. 또 역사적 자. 자,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가 보자. 왜 하필 이 구리 거울을 파란 녹이 꼈다라고 했을까? 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제대로 관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나라가 있어야 유물도 관리하고 깨끗하게 계속 닦아놓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나라가 있어야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거 아니야. 맞아? 이 구리 거울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해. 거울 속에 있는 나. 파란 녹은 그래서 식민지.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모습. 이해됐니? 왜 파란 녹이 식민지인지? 잘 정리해내. 나중에 이게 식민지가 왜 식민지였는지 기억 잘 안 나거든. 음. 망해버린 조국. 뭐 흐려진 민족의 혼 모두 맞는 선지가 될 거야. 나라를 빼앗겨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자 우리 유물. 거기에 내 얼굴이 남아있어. 부끄러워. 나라가 빼앗기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내가 그 거울 속에 남아있어. 그 거울은 빼앗긴 나라. 이다지도 욕될까? 욕될까?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네. 이 거울을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선지가 나오면 맞다고 체크해야겠지.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요거 세 글자로 참회록 이 되겠지. 한 줄에 줄이자. 요 참회의 글이 요거야.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살아왔던가. 알겠지? 몇 살이야? 24살 정도 된 거야. 24, 5살 정도. 과거의 삶이 되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24년 1개월이니까. 삶을 나타낼 거고.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무기력했다는 거지.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쭉 그렇게 살아오는 거야.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욕된 거지. 부끄러운 거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물어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있지. 너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지? 딱 이거야 지금. 자문하고 있네. 나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지? 이거는 실제로 뭔가의 목표, 인생의 목적, 적극적인 삶 이런 걸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에 가깝지. 고백적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또 혼잣말 하고 있는 것 같지? 독백적이네. 맞는 선지야.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그러면 이 즐거운 날은 지금 시의 분위기, 그리고 윤동주라는 사람,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외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특히 반영론적으로 식민지 현실을 생각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광복의 날이 되겠지. 나는 또 그 한 줄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 바로 이건 현재야. 알겠지? 지금. 요거 쓰는 시간. 지금이잖아. 알겠지? 지금. 요거. 내가 왜 그 글을 썼지? 이거야.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까지 했을까? 요것이 부끄러운 고백.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나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았어. 이런 고백이잖아. 지금 오늘 쓴 그 참회로. 현재의 참회. 무기력한 삶. 역시나 자문하고 있고. 자, 참회록을 써야 한다. 랑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미래에 광복이 오면 이런 고백을 했던 게 부끄러워야만 한대. 이해되니? 이게 부끄러워야만 해. 그러면 지금부터 광복이 오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안 살겠다는 거야?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안 살겠다는 거야? 안 살겠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야만 그때 왜 내 어린 날에 그런 부끄러운 일까지 고백을 했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해됐니? 다르게 살겠다는 거지 이제. 알겠지?
왜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살겠다인지 잘 정리해놔. 이거 나중에 진짜 거의 다 다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게 왜 그랬죠? 이렇게 잘 정리해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 여기를 현재라고 보자. 무기력한 삶을 살았어. 얼마가? 24년 1개월 동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야. 적극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끄러운 삶을 참회하는 참회록을 썼고, 맞아. 여기서는 내가 어차피 적극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했지? 라는 참회를 하는 거고. 괜찮니? 뭐를 참회해? 요것을 참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참회록을 쓰겠다고 다짐하는 것, 의문처럼 말하는 것,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자체가 적극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어려워.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잘 정리해 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손과 발, 그러니까 신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닦아보자. 밤이면 밤마다.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내내, 밤이면 밤마다. 괜찮니?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 내내가 되겠지. 그 시간 동안은 계속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참회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야 돼.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자, 성찰의 시간이기도 해. 광복이 되면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맞잖아. 뭐든지 시련이 있어야 도전이 있는 거거든. 시련이 있어야 내가 뭔가 지킬 게 생기는 거야. 평안한 시대에서는 그런 게 없지. 찾기 힘들어. 내란이 있어야 그 내란을 막으려고 국회 앞으로 달려나가는 국민들이 있는 거고. 알겠니? 그런 게 없는데 뭘 어떻게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련의 시간, 부정적인 시간 동안은 내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손발을 다 활용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활용해가지고, 닦아보자. 그러니까 실제로 발바닥으로 막 닦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상징적 시열을 통해 철저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계속 닦으면서 나 다시 보고 거울을 깨끗하게 해서 나를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운석 밑으로 운석은 여기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별을 우리가 운석이라고 하지. 화강적이네.
운석은 옛날에는 별이 떨어진다고 믿었잖아. 오케이. 원래는 이제 밝게 빛나던 별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운석은 그냥 이제 지나다니던 돌덩어리, 우주에 이제 돌덩어리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지구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소멸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옛날의 생각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밝게 빛나던 별이, 떨어져서 사라지는 게 운석이었거든. 지금도 근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 그러면 이 운석이라는 건 생명력이 가득한 거야? 아니면 생명력이 꺼져가는 거야? 생명력이 꺼져가는 거에 가깝지. 뭔가 떨어지고 지고 사라지는 거잖아.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간대.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돼. 계속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런 내가 될 수 있대. 이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그때 나를 봤을 때 그 거울 속에는 이런 모습이 나온대. 계속 그러다 보면. 잘 사는 것 같아? 아니면 죽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그치? 운석 밑으로 슬픈 사람 홀로 걸어가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하게 살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냥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야겠다. 이해됐니? 왜 이런 표현인지?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지겠다. 이런 걸 숙제양 모티프라고도 해.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요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참외록은 크게 3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미래이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안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더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알겠지? 이런 거 나오면 되게 헷갈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적어줬어. 자, 시간 1분 줄 테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은 살짝 체크도 좀 해두고. 알겠지?